Welcome to Good Nurse Channel. 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널스입니다. 이제 2019년 벌써 한 달이 흘렀는데요. 이제 설이 지나면 정월 대보름이 오고 봄이 오겠군요. 오늘은 여러분 간호사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할 정맥주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전에 올려드린 정맥주사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IV 할 때 혈관 지지하는 법도 궁금해 하시고 체열이랑 근육주사, 피하주사 같은 경우도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아서요. 일단 오늘은 정맥주사를 설명을 하고요. 혈관 지지하는 법도 제 나름대로 비법이 있는데 영상 끝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열은 나중에 CBC, ABJ, 랩 결과 해석하는 거 할 때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주사나 이 피하주사 같은 경우도 그 인슐린 주사 설명할 때 추후에 영상을 만들어 볼 거고요. 또 CRRT나 벤틀레이터, EKG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으셔서 이거는 ICU의 정말 중요한 요소거든요. CRRT, 벤틀레이터, EKG는 ICU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ABP나 에크모 역시 중요한데요. 일단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은 꼭 반드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V 카테터 아나토미의 정확한 명칭, 환자 준비 단계, 올바른 혈관 찾는 법, 바늘 삽입법, 그리고 정맥주사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에서처럼 카테터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준비한 카테터는 18게이지에서 24게이지까지 4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보통 임상에서 널리 쓰이는 카테터입니다. 녹색, 분홍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색깔별로 카테터 직경과 길이가 구분되어집니다. 카테터는 종류별로 직경과 길이, 그리고 쓰임만 다를 뿐 그 외의 구조나 기능은 모두 똑같습니다. 우선 카테터 캡을 벗기고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V 카테터 아나토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IV 카테터 아나토미입니다. 부속품 등의 정확한 명칭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혈관을 펑치하는 역할을 하는 스타일렛, 일명 니들이라고 부릅니다. 비스듬히 깎여진 부분이 위로 향하게, 즉 사면이 위로 향하게 해서 주사 바늘을 찌릅니다. 이 니들 길이도 바늘 게이지별로 길이가 다릅니다. 이 부분은 캐뉼라라고 부릅니다. 플라스틱 폴리머 재질로 구성되어 혈관 안에 들어가 적어도 72시간 유지되기 때문에 심한 혈관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 부위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젤코 또는 메디컷이라고 흔히 부르는 부위입니다. 이 부분은 캐뉼라 허브라고 부릅니다. 바늘 굵기, 게이지에 따라서 허브 부분의 색이 다르게 표현됩니다. 이 부분은 베인이 펑처되면 피가 맺히는 부분으로 플래시백 챔버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은 정맥주사 시에 손잡이인데 플러그라고도 부르고 또는 프로텍티브 캡이라고도 합니다. 카테터는 보통 총 길이가 5cm 정도로 짧고 직경은 14에서 24게이지로 다양한데 본 영상에서는 임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24게이지에서 18게이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색깔별로 직경과 길이가 다르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24게이지는 옐로우, 22게이지는 블루, 20게이지는 핑크, 18게이지는 그린, 16게이지는 회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캐뉼라 허브 부분에 이렇게 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게이지가 클수록 길이도 길어집니다. 주의하실 점은 혈관 안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폴리머 부분의 젤코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움직일 때 혈관 밖으로 스폰테너스하게 자연적으로 잘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빠져 있는지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카테터의 직경은 이렇게 숫자가 높을수록 얇고 낮을수록 굵은 양상을 보입니다. 24에서 14게이지로 갈수록 숫자가 작아지는데 바늘의 크기는 점점 굵어집니다. IV 카테터 실물을 보시면 18게이지, 20게이지, 22게이지, 24게이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캐뉼라 허브의 색깔별로 니들의 길이와 직경, 굵기 등이 각각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IV 카테터 중앙 부위를 영상에서 보시게 되면 색깔별로 구분되어진 허브 밑에 플래시백 챔버 부분이 보입니다. 베인이 펑처되었을 때 저 부위에서 피가 맺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각도를 낮춰서 젤코를 살포시 삽입하면 되겠습니다. 카테터 허브가 화면에서처럼 분리가 됩니다. 허브 부분을 돌려보면 볼록하게 돌출된 부위가 두 곳이 보입니다. 그 중에 한 부위를 검지손가락으로 저렇게 지지하여 바늘의 사면이 위로 향하게 한 다음 혈관 방향으로 쓱 밀어넣어 찌릅니다.
메인이 펑처되면 지지한 검지손가락으로 허브를 밀어주면 젤코 부분이 혈관에 고정되어집니다. 여기서 항상 저희가 들었던 사면이 위로 향하게라는 문구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사면이라는 것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일명 니들의 베벨이라는 부분인데요. 화면에서처럼 바늘이 뾰족하게 깎인 부분, 그 경사진 부분을 뜻합니다. 사면, 즉 베벨을 위로 향하게 바늘을 찔러야 메인이 정확하게 펑처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요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소아응급실에서 소아들의 혈관이 워낙에 얇기 때문에 IV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베벨업 또는 베벨다운 이러한 테크닉으로 간호사가 수행하는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결과가 성공률이 베벨업이 우수하다라고 하지만 베벨다운이 아주 작은 영아들에게 유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서처럼 꼭 사면 자체를 위로 향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니들 자체의 사면에 깎이는 각도에 따라서, 즉 사면의 종류에 따라서 피하 주사, 근육 주사, 정맥 주사, 피내 주사로 용도를 나눌 수 있어요. 아무래도 각도가 높은 주사들, 재빨리 찌르고 빼야 되는 주사는 사면의 각도가 가파르죠. 그림처럼 서브큐와 IM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 뾰족하고 가파르죠. 피내 주사는 주사 각도가 제일 낮기 때문에 사면에 깎이는 정도가 완만해요. 이렇게 주사판을 사면 하나에도 고도의 학문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일하시면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타일렛의 사면을 살펴봤고요. 그 아래 플래시백 챔버가 보입니다. 혈액이 맺히는 곳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바로 아래 카테터 플러그, 일명 프로텍티브 캡 부분입니다. 저렇게 화면에서처럼 분리가 됩니다. 스타일렛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손가락에 찔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처치가 끝나면 니들 캡을 씌울 때 저렇게 한 손으로 캡을 씌워야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바늘 찔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주사기 형태로 나온 상품들도 다양합니다. 화면처럼 허브 안에 바늘 끝을 커버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저렇게 허브를 밀어서 혈관에 삽입시키면 니들만 분리가 되는데요. 니즈 끝을 저렇게 커버하여 손가락에 찔릴 위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는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카테터도 있습니다. 저렇게 제품 개발도 간호사들의 아이디어에서 많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스타일렛과 젤코 부분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혈관에 들어가서 72시간 동안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이 캐뉼라와 허브 부분, 즉 젤코 부분입니다. 베인에 스타일렛이 들어가면 니들은 빼고 플라스틱 폴리머 재질로 잘 휘어지는 이 캐뉼라 부분이 들어갑니다. 즉 스타일렛은 혈관 구멍만 내고 가이드만 해주는 역할을 한 거죠. 저렇게 허브와 캐뉼라 부분만 남게 되고 저런 식으로 주입이 됩니다. 72시간 정도 유지가 가능하나 염증을 일으키거나 어떠한 자극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발견되면 즉시 리무브, 제거해야 합니다. 이제까지는 카테터 아나토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는 정맥 주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게 어떤 카테터를 선택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술, 수혈,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보통 큰 게이지의 카테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머전시로 수액 보충이나 볼러스로 에피네프린이나 아미오다론 등의 생명을 구하는 약물을 투여할 때 게이지가 무조건 큰 거, 보통 18게이지 이상으로 IV 루트를 확보해야 합니다.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은 물론 이제 센트럴 베인, C라인 중리심 정맥관이 있지만 없을 경우에는 빨리 18게이지나 적어도 20게이지 이상의 바늘을 선택해서 IV 루트를 확보하는 것이 환자 생명을 구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CT 같은 경우 정맥 조영제를 사용해서 찍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CT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컨트라스트, 엠볼리즘 CT 같은 경우는 반드시 베인으로 조영제를 투여해야 하는데요. 환자의 베인의 최대 압력이 초당 10에서 20cc인 토탈 약 75cc의 컨트라스트를 주입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해서 18게이지 이상의 카테터를 되도록 어퍼 익스트리미티, 상지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 CT나 MRI는 추후에 영상을 만들어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병동에서는 일반적인 셀라인 수액이나 포도당 수액 같은 경우는 24에서 22게이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혈관장애, 베스큘러패시가 있는 환자는 예를 들면 당뇨병이나 만성 스테로이드 사용자나 화학요법에 병력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되도록 작은 카테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용 가능한 정맥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페니토닌, 포타슘, 50% 덱스트로즈와 같은 고농도의 약물이나 혈관벽 자극을 일으키기 쉬운 약물은 통증과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려면 큰 정맥에 작은 카테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단 큰 정맥은 세팔릭 베인과 바질릭 베인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무슨 상황에 어떤 카테터를 선택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화면에서는 16게이지가 없었는데요. 보통 리버 시로시스 환자가 파라센테시스를 할 때 가끔 사용하기도 합니다. 투석실에서 투석할 때와 헌혈할 때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트라우마 환자나 CPR 환자 같은 경우 16게이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18게이지는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외상, 수술, 수혈, 조영제 검사 등을 할 때와 파라를 할 때 18게이지 녹리드를 사용해서 빼내기도 합니다. 20게이지는 보통 ICU와 ER에서 20게이지 이상으로 정맥류를 확보하고 18게이지를 정말 못 잡겠다 싶으면 20게이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24에서 22게이지는 보통 소아나 혈관이 약한 성인에게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주 어린 소아 같은 경우는 26게이지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LC 환자를 말씀드렸는데요. 간이 좋지 않으면 아사이티스, 복수가 찬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나중에 LC 환자 케이스를 할 때 복수가 왜 차는지는 추후에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저희 병원에서는 파라를 하면 파라센테시스, 복수 천자를 하게 되면 소노, 울트라 소노그래피, 초음파를 유도하여 복수 수위를 확인한 다음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옛날에는 소노 기계가 굉장히 크고 무거웠는데 지금은 사진에서처럼 포타블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초음파 기계가 있어서 편리합니다. 그리고 소노를 하기 전에 복수는 타진으로 감별을 하게 됩니다. 소노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나 더 보충할 것이 있습니다. 요즘 초음파 유도하에 말초 정맥을 찾아서 IV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PICC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페리페럴 라인 자체가 이제 포화하신 분들은 혈관 자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보통 PICC나 C라인을 잡게 됩니다. PICC라는 것은 말초 삽입형 중심정맥 카테터이고 C라인은 중심정맥 카테터예요. 둘 다 정맥으로 들어가는 카테터인데요. PICC는 말초에서 시작해서 중심정맥으로 가는 라인이고 C라인은 중심정맥과 가까운 주굴라 베인과 서브클라비안 베인에서 시작해서 중심정맥으로 이어지는 라인입니다. 이때 PICC를 삽입할 때 소노를 유도하여 혈관을 찾은 다음 보통 잡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 말초 정맥, IV를 잡을 때 초음파를 이용하는 병원은 극히 드뭅니다. 아직도 간호사의 경륜이나 감각, 숙련도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차 병원 같은 큰 병원들은 IV 잡는 것도 거의 인턴 잡으로 분류되어서 간호사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림에서처럼 적외선을 이용해서 정맥을 조명하는 기계도 나왔는데요. IV를 시행할 때 환자에게 불편감을 덜어주기 위해 나온 기기들입니다. 아직 임상에서 상용화가 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올바른 정맥 카테터를 선택했다면 환자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먼저 이모션 케어를 해드리거나 환자와 대화하거나 환자를 멀리 보게 해서 시선을 분산시켜도 좋습니다. 담요나 따뜻한 보온팩으로 온기가 정맥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환자가 자주 사용하는 손이나 발은 피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신경과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모터가 떨어지는 쪽, 즉 마비가 온 사지에는 IV를 피해야 합니다. 또한 심장에서 먼 곳에서부터 IV를 수행해야 하고 동정맥류, 아테리얼 비너스 피스툴라가 있는 쪽이나 유방 절제술을 받은 팔에는 IV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고령인 분들은 손등 혈관은 헤마토마, 혈종이 잘 생기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데마가 심한 환자는 15분 정도 팔을 엘리베이션 시키거나 손으로 이렇게 쓱쓱 문지르면 혈관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혈관이 안 보인다, 못 잡겠다 싶으면 괜히 시도해서 환자에게 통증과 불편감을 드리는 것보다 이제 센트럴 라인이나 PICC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혈관을 두드리면 혈관에 이제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이 분비돼서 혈관 확장 효과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외국에서는 나이트로글리세린 연고를 살짝 도포해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는데요. 이거는 잘못하면 혈압이 이제 로우 BP가 되기 쉽기 때문에 이 방법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또한 환자에게 IV를 피해야 할 부분을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경손상 합병증이 발생 가능하므로 손목 부위의 신경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목 부위에서 세 손가락 이내의 부위는 IV를 피해야 합니다. 또한 정맥의 내막에는 혈의 흐름을 심장으로 되돌리기 위해 판막이 형성되어 있고 정맥 천자 시 판막이 손상을 받으면 세포와 혈소판이 혈관벽에 유착되어 혈전을 유발합니다. 판막은 곡도로 작거나 크지 않는 정맥에 주로 존재하고 정맥의 분기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판막의 특정 위치를 이렇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토니켓을 적용을 했을 때 판막이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 그 부위는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 혈관이 잘 보이는 팔뚝이 있어요.
정맥이 교차하는 지점, 이 지점도 정맥 주사를 피해야 합니다. 정맥이 교차하는 지점에 IV를 한다면 정맥 혈류가 원활하게 순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환자가 준비되었다면 베인을 찾아야 합니다. 베인 아나토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세팔릭 베인, 베질릭 베인. 베질릭 베인은 전환으로 내려오면 미디언 안티 브라키얼 베인으로 해서 나눠집니다. 브라키얼 베인은 정중신경을 따라 내려오고 전환으로 내려오면 올라 베인과 라디얼 베인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미디언 큐비털 베인이 있습니다. 바질릭 베인과 세팔릭 베인을 이어주는 베인입니다. 아래 그림은 자세한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은 anterior palmar, 손바닥 중심으로 혈관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posterior, 도잘, 손등 중심으로 혈관을 보겠습니다. 세팔릭 베인, 바질릭 베인, 손등에는 디지털 베인, 메타카팔 베인이 있습니다. 이제는 팔에 위치한 혈관의 쓰임새를 자세하게 위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팔릭 베인은 요측 피정맥이라고 부르고 중수정맥에 의해 형성되는 혈관입니다. 전환, 포암의 요골 부위, 레디얼을 따라서 올라가고 비교적 굵고 지지가 잘 되기 때문에 고농도의 수액이나 자극성 약물, 수혈에 가장 좋은 혈관입니다. 큰 카테터 사용에 적합한 혈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질릭 베인은 상지 혈관 중 가장 굵고 곧은 혈관으로 손등에서 전환, 포암의 척골 부위, 올라를 따라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평소 눈에 잘 띄지 않아서 팔꿈치를 구부리거나 팔을 꺾으면 잘 보입니다. 브라키얼 베인, 악실러리 베인에서 기시하여 내려오는 깊이 있는 혈관입니다. 전환, 포암에서 올라 베인과 레디얼 베인으로 나눠집니다. 깊이가 있는 혈관이라서 신경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에 신중해야 하고 침윤, 인필트레이션이 잘 되는 혈관이라서 주의를 요합니다. 미디언 큐비털 베인, 정중 피정맥은 응급 상황이나 단기 사용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체열 시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악실러리 베인이 있는데요. 바실릭 베인, 세팔릭 베인, 브라키얼 베인이 이 세 갈래가 다 기시를 하게 됩니다. 악실러리 베인 위에 라이트 서브클라비안 베인이 있습니다. 이 베인은 중심 정맥관, 센트럴 라인을 연결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미디언 베인과 세팔릭 베인, 베질릭 베인이 위치한 이 부위를 안티큐비털 베인이라고 합니다. 체열이나 응급 상황 시에 사용을 하고 PICC 삽입 시에 이쪽으로 인설트를 합니다. 익스터널 주글러 베인입니다. 외경 정맥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응급 상황 시 IV를 놓는 곳은 익스터널 주글러 베인입니다. 그리고 인터널 주글러 베인 같은 경우는 센트럴 라인, C라인, 중심 정맥관을 삽입할 때 사용합니다. 익스터널 주글러 베인은 굵어서 응급 상황 시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삽입 시에 혈관이 신경과 가까워서 매우 위험한 혈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의 움직임으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혈관입니다. Superficial temporal vein과 frontal vein, posterior auricular vein이 있습니다. 이 베인은 18개월 미만 아동에게 주로 사용하고 장점은 두피의 혈관이 두드러져 있어서 찾기에 용이합니다. 보호자에게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고 아동의 움직임이나 땀에 의해서 합병증 발생 위험성이 높습니다. 두피 정맥을 찾을 때에는 꼭 맥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정맥과 동맥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리의 혈관은 일반 병동에서는 거의 시행하지는 않지만 중환자실에서는 거의 모든 환자분들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리나 허벅지에도 놓을 때가 있습니다. 다리의 혈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복제 정맥, Great Saphenous Vein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혈관이라서 관상동맥 우회 도관으로도 사용합니다. 관상동맥 우회 도관이라는 것은 이 혈관 부위를 잘라서 관상동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Saphenous Vein은 복제 신경을 따라 지나가는 혈관입니다. 두 번째로는 페몰러 베인이 있습니다. 대퇴정맥이라고도 하고 굵고 깊은 혈관으로 센트럴 라인이나 펌캐스, CRRT를 돌릴 때 이쪽으로 혈관을 잡습니다. 티비알 베인, 정강정맥이라고 합니다. 정강이 뼈, 경골, 티비아 본을 따라 지나갑니다. 다리의 후면, 포스테리어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피뷸러 베인, 종아리 정맥이 있고 포스테리어 티비알 베인, 후 정강 정맥이 있습니다. 이제는 팔에 구불구불한 혈관 지지하는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니켓을 매듭 지어서 혈관이 보이도록 설정했습니다. 심하지는 않지만 조금은 구불구불한 혈관이 육안에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곧지 않고 너무 심하게 구불구불하면 그 부위는 피하고 다른 사이트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심하지 않고 혈관 자체가 탱탱하고 굵기 때문에 이 부위를 지지하여 펑처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일단 카테터를 잡지 않는 검지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이용하여 위아래로 저렇게 지지를 합니다. 카테터 사면은 위로 향하지만 너무 각도를 낮게 하면 혈관과 바늘이 닿는 면적이 넓어져서 베인이 터져버릴 수 있습니다. 적당한 각도는 20에서 30도인 것 같습니다.
그 각도도 혈관의 특성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렇게 검지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이용하여 위아래로 지지를 하면 엄지손가락이 IV 루트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검지손가락은 화면에서처럼 가만히 지지하고 엄지를 왼쪽으로 살짝 틀어서 지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늘이 루트를 방해받지 않고 베인을 펑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정맥주사의 합병증, 컴플리케이션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혈관 상태가 좋지 않거나 부적절한 IV를 했을 때, 자극적인 약물을 투여했을 때 발생하기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infiltration, 조직 침류는 그 비발포성 수액이나 약물 등이 주위 조직으로 축적이나 확산된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TPN, 고농도 영양제죠. 항경련제, 페니토닌이나 기타 고장성 수액 등이 혈관 안이 아니라 바깥으로 샌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축적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종, 이데마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차고 창백한 피부와 종창,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즉시 카테터를 제거한 후에 치민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엑스트라 베세이션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렬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약물이 혈관 주위 조직으로 스며들면서 침륜과 비슷하지만 나중에 그 차이는 조직 괴사를 유발해서 앰퓨테이션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절단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발포성 약제, 항암제로 인해서 많이 나타납니다. 증상으로는 버닝 페인, 타는 듯한 자결감과 발적과 통증, 조직 괴사 등이 올 수 있고, 첫 치료는 5cc 시린지로 이제 압력이 가하지 않도록 천천히 그 약물을 흡인한 다음에 라인을 리무브하고 절제나 이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인필트레이션과 엑스트라 베세이션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부 주위로 누출된 약물이 발포성 약물인지에 따라서 그 침윤인지 이렬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발포성 약물은 이제 베지컨트라고 하는데, 이 베지컨트인지 논 베지컨트인지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 차이를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포성 약물이면 엑스트라 베세이션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발포성 그 수액이나 약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목록을 보겠습니다. 베지컨트 메디케이션 앤 플루이드는 항생제 중에 반코마이신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뭐 항생제 종류에 대해서 배웠고, 거기에서 AST를 하지 않는 약물로 해서 반코마이신이 있다고 배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피부 괴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AST를 하지 않는다고 배웠죠. 여기서 이렇게 엑스트라 베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반코마이신이라는 베지컨트 메디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타슘 클로라이드, KCl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칼슘 글루코네이트, 칼슘 제제도 베지컨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도파민 같은 승합제도 베지컨트 약물에 속합니다. 닐란틴, 그리고 거의 많은 종류의 그 안티 네오플라스틱 드러그, 요거는 항암제라고 할 수 있죠. 항암제는 거의 다 발포성 약물이면서 나중에 투여를 하면은 IV 합병증 중에 이렬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 약물입니다. 그리고 덱스트로즈, 10D 워터 이상의 그런 덱스트로즈예요. 그러니까 뭐 50D 워터도 이 베지컨트 약물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들은 엑스트라 베세이션, 이렬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헤마토마가 생길 수 있습니다. 헤마토마는 혈종이라고 하는데, 혈관벽 손상으로 인해서 주위 조직에 혈액이 고여서 불룩 튀어나오는 특징을 나타내고, 멍이나 뭐 통증 같은 게 나타나고, 이럴 때는 냉찜질과 온찜질을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삽입 부위를 약간 컴프레션 해주면은 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맥염, 플레바이티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플레바이티스는 이제 일단 IV를 했을 때 간호사가 손을 안 씻었거나 하면서 무균술에 실패했을 때, 그리고 고농도 약물이 들어갔을 때나 산도가 높은 수액이 들어갔을 때 플레바이티스가 많이 생깁니다. 특징은 혈관을 따라 통증이 나타나고, 이렇게 사진과 같이 붉은 선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정맥을 따라서 이런 염증이 생기는 거죠. 삽입 부위에 이렇게 피부 변색이나 경결이 나타나고, 이제 찌른 부위를 타고 염증이 쭉 생깁니다. 아까 그 헤마토마처럼 처치로는 온요법과 냉요법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고, 마사지는 해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정맥염 시 마사지를 하면 염증이 혈관 안을 떠다녀서 스럼보스, 혈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엠볼리즘이 생길 수도 있는데, 폐나 심장 쪽의 공기나 이물질이 이제 모세혈관을 차단해서 나타나는데, IV 조작이 미숙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증상으로는 일단 심장에 공기가 들어가서 정맥압이 상승하고 청증증이나 창백, 그리고 저혈압 등이 나타나면서 호흡곤란 등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닥터를 콜해야 되고 헤드 다운을 하고 자치기를 취한 다음에 바이탈 사인을 체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을 만들다 보니 조금 길었어요. 이것저것 논문도 찾아보고 하다 보니 조금 늦게
영상이 올라갔고요. 여러분께 정확한 간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검증하고 모니터링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혹시 보충하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드립니다.